자, 정답을 그림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사람은 바로 유럽 전역을 지배한 정복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습니다. 1799년 프랑스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제1통령이 된 나폴레옹은 1804년 12월이 되면 스스로 제위에 올라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렇게 절대 권력을 쥐게 된 나폴레옹의 눈에 정복하고 싶은 땅이 생겼는데요. 그의 타깃이 된 건 바로 옆나라인 신성로마 제국이었습니다. 1806년 나폴레옹은 파죽지세로 신성로마 제국을 정복하기 시작하더니 나폴레옹의 압박으로 같은 해 8월 결국 신성로마 제국의 프란츠 2세가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야. 이렇게 신성로마 제국은 붕괴됐고요. 그림 형제도 이로 인한 역사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1806년 11월 1일 그림 형제가 살고 있는 헤센 선제후국에도 프랑스 군대가 들어오고 만 것이죠. 이로써 그림 형제는 원래 살던 나라를 잃고 나폴레옹의 지배 속에 베스트팔렌 왕국이란 새로운 나라에서 살게 된 것이죠. 그림 형제 중에 동생인 비렐름은 한 편지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헤센이 외국의 지배하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프랑스 연대가 화려한 군장을 하고 옛 성 옆으로 행진하는 것을 보게 될 때까지는 말입니다. 곧 모든 것들이 다 근본부터 바뀌었어요. 낯선 사람들, 낯선 풍습, 거리를 걷는 사람들 사이에선 낯선 언어가 큰 소리로 들려왔죠. 내용을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큰 변화들이 막 휘몰아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훗날 형인 야콥도 기록을 통해서 나는 쓰디쓴 고통과 함께 치욕적인 족쇄에 묶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면서 당시의 비통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나폴레옹이 전쟁 때마다 무차별적으로 독일인들을 전쟁에 동원했기 때문에 독일인들은 목숨마저 위협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구나. 특히 하층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반나폴레옹 정서가 널리 퍼지게 됩니다. 결국 나폴레옹의 점령으로 독일인들이 고통을 겪게 되면서 그들의 민족의식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틀 안에서 각각 분열되어 있어서 느끼지 못했던 민족 정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민족의식이 조금씩 싹트는 과정에서 그림 형제가 주목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언어와 문학이었습니다. 대체 그림 형제는 왜 언어와 문학에 주목을 했을까요? 거기에 그 민족의 얼이 담겨 있다고 하잖아요.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 예, 당시 독일 민족에겐 독일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유일하게 존재하는 공통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독일어라는 모국어였던 거고요. 그리고 또 같은 언어로 쓰인 문학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림 형제는 바로 이 사실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형제는 이 사실에 착안해서 고대 문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고요. 곧 이 관심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동화에 대한 관심과 수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독일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림 형제는 1808년부터 동화 수집에 나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림 동화집으로 알려진 원제 Kinder- und Hausmärchen, 그러니까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림 형제는 어떤 방법으로 수많은 동화를 수집해 나왔을까요? 민중들 속으로 들어가서 너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들려준 얘기를 들려줘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냥 뭐 보통 광장 같은 데 가면 이야기꾼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듣는다거나. 옛날 책들? 고서를 많이 찾아봤나요? 맞아요. 그림 형제는 우선 독일 문학과 독일 역사에 종사하는 모든 벗에게라는 제목으로 공개적인 호소문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생생하게 전해주는 독일의 구전 동화를 수집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일단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요청에 응한 사람들도 있나요? 꽤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림 형제에게 자신이 아는 동화를 들려준 사람들은 대략 40명에서 50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대부분은 중산층 출신의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그림 형제 집을 찾아와서 자신이 아는 동화를 들려주거나 적어주었고요. 그림 형제가 직접 그들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림 형제는 10대 소녀 마리에게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빨간 모자 등 약 20여 편을 수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다른 10대 소녀인 도로테아로부터는 헨젤과 그레텔을 비롯한 많은 설화를 들을 수 있었고요. 와. 전래동화네, 전래동화. 그렇죠. 예. 그림 형제한테 동화를 들려준 인물 중에는 50 조금 넘는 희만 부인이라는 여성도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자랐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형제 집에 들어서 이야기를 전해줬다고 해요. 신데렐라 이야기도 피만 부인이 해줬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잘 알려진 고슴도치 한스, 그리고 거위 치는 아가씨 포함해서 20개 이야기까지 들려줘서 와 대단한 거. 그림 형제가 모아서 재개에다가 실었죠. 그 사람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몰랐겠죠. 대단하다. 그렇죠. 형제는 동화 수집을 어디까지나 학문적인, 그러니까 역사성을 갖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봤거든요. 이 같은 생각은 그림 형제가 남긴 글에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가 수집한 방법에 관해서 말하자면 우리에게 중요했던 것은 우선 신뢰와 진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보태지도 서로의 상황과 성격을 직접 미화하지도 않았으며 그 내용을 우리가 들은 그대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약간 역사가들 같은데요. 신념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렇게 마침내 그림 형제는 동화를 수집한 지 4년 만인 1812년에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라는 이름으로 한 권의 책을 세상에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 형 야콥이 27살, 동생 비렐름이 26살에 완성한 첫 번째 그림 동화집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첫 번째요. 예, 그렇죠. 책이 나왔구나. 무슨 이게 단가요? 레스토랑 메뉴 같은데요? 예, 이것이 바로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의 초판본입니다. 이 초판본에는 그림 형제가 수집한 88편의 이야기가 475페이지 분량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정성이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건 여기에 담긴 동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좀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건 그림 형제가 거의 일평생 수정과 추가 작업을 계속했고요. 이후 세계에 퍼지면서 각국의 정서에 맞게 수정돼서 출판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1812년에 발간된 초판본에는 어떤 동화들이 실려 있었을까요? 먼저 그림 형제의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의 초판본의 첫 번째 이야기로 수록된 동화이자 그림 형제가 직접 가장 오래되고 가장 아름다운 동화라고 평했던 동화를 만나보겠습니다. 왜 아름답지? 바로 개구리 왕자입니다. 개구리 왕자 얘기. 우리가 어린 시절 읽었던 이 동화의 줄거리는 이런 내용이었죠. 그 공주가 연못에 공을 빠뜨리고요. 그다음에 개구리가 나타나서 친구가 되어준다면 공을 찾아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공주는 이제 약속을 깨고 공을 받은 다음에 혼자 공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개구리는 공주를 찾아와서 약속을 지킬 것을 종용하고 자신이 사실 왕자인데 마녀의 저주로 개구리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게 되고요. 네가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 한다. 가서 들어오게 하렴.
결국 공주가 개구리에게 입을 맞추자 저주가 풀리면서 잘생긴 왕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럼 이제부터 그림 형제가 쓴 초판본 개구리 왕자 속에 숨겨진 문학적 코드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왕자는 왜 하필 개구리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은 마법에 걸린 왕자가 왜 개구리로 변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개구리가 약간 하찮아 보이고 못생기고 이거니까 그걸로 표현한 거 아닐까. 예, 뭐 좀 징그럽고 네, 만지기 파충류니까. 쉽지 않고 뭐 이런 느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개구리 왕자는 전반적으로 어린 소녀가 성에 눈을 뜨는 여성으로 성장하는 이야기로도 해석이 됩니다. 에? 됩니다. 에?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되죠? 동화를 들여다보면 성 경험이 없는 공주의 눈에는 이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래 남자들이 이상한 동물, 그러니까 개구리처럼 아. 징그럽게 느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개구리는 사춘기 남성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사춘기 남성인 개구리는 공주와 같은 컵으로 물을 마시고 같은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데 이건 공주에게 입맞춤하고 싶은 욕망을 의미한다. 아니, 이렇게 설마 해석이 그렇게 해석한다고요? 성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어머. 자, 이런 개구리 왕자와 공주의 관계가 1812년 초판본에 굉장히 잘 드러나 있거든요. 이제 난 피곤해서 자야겠어. 나를 네 작은 방으로 데리고 올라가. 그리고 네 작은 침대의 이불을 정돈해줘. 우리 거기에 눕자. 공주는 차가운 개구리가 무서웠습니다. 차마 개구리를 건드리지도 못할 것 같았는데 이제 개구리 옆에 누워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공주는 울기 시작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질색하는데요. 아주. 그렇죠. 계속 개구리가 플러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같이 느껴지죠. 눕자.